주요 뉴스입니다. 광복절 특사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의 구속영장에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날 휴대전화를 바꿨다며 증거인멸 우려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어제 특검팀의 체포 시도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담긴 CCTV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계엄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불기의 객이 됐을 것이라며 내란 세력 척결을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대표 부부가 특별 사면됩니다. 역시 입시비리 혐의 최강욱 전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입시비리는 우리 사회 공정과 내로남불을 되새겼던 사건이었습니다. 균형을 맞추듯 야당 원내대표가 요구한 정치인들도 사면됩니다. 이번 사면으로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해질지는 의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면 대상을 보고받고 곧 확정할 예정이고 국민의힘은 광복절 사면에 독립운동했냐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첫 소식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사로 확정되면 조 전 대표는 수감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습니다.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 교수는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됐습니다. 재판의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여기에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의원직이 상실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도 사면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좀 획기적인 진전이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결국 헛된 기대가. 국민의힘은 조국, 정경심, 최강욱 세 사람을 입시비리 패밀리라 부르며 맹공에 나섰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까? 양심범입니까? 사상범입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형기의 절반도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사면 복권은 이례적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그런데 이번 광복절 사면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형이 확정됐던 윤미향 전 의원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의원은 혐의에도 국회의원 신분으로 구속되지 않아 임기 4년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조유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으로 지난 2020년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에 대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와서 물어볼 끓고 무슨 말인지 용서? 뭐를 용서를 합니까? 도대체 뻔뻔치 이렇게 짝이 없어요. 윤 전 의원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은 후원금 8천만 원 횡령, 여성가족부 보조금 6,520만 원 불법 수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이지만 확정 판결까지 4년 넘게 걸리면서 그 사이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윤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에선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 제정신이냐며 그간 민주당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는 자백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논란에 대해 윤 전 의원은 판결에 억울함을 표하며 흔들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소식에 정치권은 이후 행보를 예측하며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습니다. 복권까지 된다면 내년 서울시장 등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약 조 전 대표의 사면이 복권까지 포함될 경우 조 전 대표는 피선거권을 회복하게 돼 정치 활동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 전 대표가 석방되면 당장 내년 6월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에 직접 출마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혁신당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국 대표는 당 대표로 복귀해야 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는 있겠죠.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조 전 대표가 사면되더라도 일부 반발 여론을 의식해 당분간은 공개 행보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조 전 대표가 사면되면 혁신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 친문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조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조국 전 대표 자녀 입시 비리 문제가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사과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검찰의 희생양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또다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문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사과했습니다. 당시 사과의 키워드는 공정이었습니다. 공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대 상황에서 국민들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또 실망시켜드리고 아프게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어 왔으니까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적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도 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4년이 지나 사면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해졌습니다. 조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기획된 정치검찰의 그런 난동이었기 때문에 경중의 문제하고 상관없이 희생자였던 건 틀림없거든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권 주자로 평가받는 조 전 대표를 사면하면 공정성 이슈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공개 언급은 최대한 삼가고 있습니다. 사면을 둘러싼 말이 많아질수록 공정성 시비로 논란이 옮겨 붙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가시화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이른바 조국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건 아닌지 여당 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 이재명 대통령의 첫 사면 확정 발표도 전해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치부 표선우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표 기자, 앞으로 어떤 절차가 이제 남아 있습니까? 네, 크게 두 개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상신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입니다. 어제 오후 법무부의 사면심사위가 끝이 났죠. 이제 사면심사위에서 정한 사면 대상자들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합니다. 이후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로 끝이 납니다. 그럼 국무회의 의결도 전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기정사실로 보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큰 이변이 없으면 사면은 맞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네. 다만 국무회의 다음 주 화요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시간이 있죠. 의결 전까지는 이게 최종 확정이 아니거든요. 이 대통령 오늘 휴가를 끝내고 돌아오는데요. 가능성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말 사이 여론 향배에 따라 이 대통령의 결심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사면과 복권이 동시에 이루어지느냐도 지켜봐야 합니다. 네. 사면으로 형 집행이 면제돼도 복권, 그러니까 피선거권 회복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존재합니다. 일례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 현 지방시대위원장의 경우 2022년 12월 특별 사면은 됐지만 복권은 안 됐거든요. 김 위원장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는데요. 만약 조 전 대표도 사면만 된다면 내년 지방선거 출마 등 적극적인 정치 활동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 전 대표가 복권이 되면 내년 지방선거도 출마할 수 있고 이후 대선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친문 세력의 중심 세력이 될 가능성도 떠오르고 있다고요.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고민정, 한병도 등 민주당 내 친문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조 전 대표 사면을 지지하기도 했고요. 민주당에서 공천받지 못했던 친문 혹은 비명 인사들이 이 조 전 대표를 구심점으로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도 조금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서로 우호적인 정당, 우당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조 전 대표가 당으로 복귀한다면 민주당과 혁신당의 관계가 진보 진영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사이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네, 정치권의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 사면 대상에는 조국 전 대표 부부 말고도 국민의힘이 요구한 이른바 송원석 리스트 이 사람들도 포함이 됐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면 대상에 조국 전 대표 부부 등 진보 진영 인사뿐 아니라 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부탁한 인물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의 정찬민 전 의원, 75억 횡령 배임 혐의의 홍문종 전 의원, 뇌물수수 혐의의 심학봉 전 의원 등이 대상인데요. 보수 인사까지 포함된 이유, 통합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대통령 처음부터 사면을 고려할 때 여야 균형을 맞추려고 했거든요. 사면의 각계각층 목소리 듣고 있다고 한 것도 이 균형을 맞추는 취지였다고 하죠. 여기에 기업인으론 횡령 배임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던 최신원 전 SK네트워크스 회장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네, 사면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표선우 기자였습니다. 조국 전 대표 부부의 사면이 임박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동시 구속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엇갈린 운명을 결정지을 김건희 특검팀은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강하게 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날 곧바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먼저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영장 발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 보주 우려 세 가지가 조건인데 특검팀은 특히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취재 결과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여사가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당일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을 거론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자 김 여사가 돌연 입원한 것에 대해서도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쪽 정도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수사로 드러난 핵심 증거들도 제시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정황을 사전에 파악한 것을 보여주는 김 여사의 통화 녹음, 공천 개입 정황을 뒷받침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 통화 진술이 대표적입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명태균 씨와는 왜 만나고 통화? 건진법사 청탁에 연루된 통일교 간부와 김 여사의 통화 내용도 강조됐고 통일교 측이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지원하겠다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윤핵관을 언급한 정황도 적시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 구속영장 발부 조건도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만큼 구속영장 심사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며 구치소 CCTV와 보디캠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노아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담긴 구치소 내부 CCTV와 교도관 보디캠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지난번 집행과 오늘 있었던 불법 집행에 대해서 CCTV와 바디캠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해둔 상태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변호인단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 이어 행동에 나선 겁니다. 김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구치소 직원들이 잡범 다루듯이 조용히 하세요라고 수차례 얘기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또 구치소 측이 일단 수용거실에서 나와 출정 과장실에서 얘기하자고 속여 나오게 한 뒤 윤 전 대통령을 납치해 차에 태우려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저항에 구치소 측이 집행을 다시 시작할지 묻자 문홍주 특검보는 10명이서 1명도 끌어내지 못하냐며 다그쳤고 집행을 재촉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문 특검보는 하나하나 짚긴 어렵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CCTV에 등장하는 교도관 등의 개인정보를 함께 고려해 공개할지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화린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2차례나 실패하면서 다시 청구할지 아니면 조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길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특검팀은 원칙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면서도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2차례나 무산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특검팀은 재집행 시 물리력 등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체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피의자에 대하여 차후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하였습니다. 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원 사격까지 더해지며 실제로 물리력까지 동원했지만 2차 체포영장 집행마저도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특검팀은 1차 집행 실패 때와 달리 상세한 브리핑 없이 불필요한 논란이라는 표현으로 말을 아끼며 난처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체포영장을 재청구할지 조사 없이 기소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게 된 겁니다. 특검팀은 원칙적으로는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며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3차 집행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구속 기소도 고려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3차례나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에 실패한 조은석 특검팀도 결국 조사 없이 기소한 것에 비춰보면 민중기 특검팀도 별다른 수가 없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법조팀 이혁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빠른 구속영장 이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그 결정적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의 신빙성 떨어지는 해명들이 발목을 잡은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건진법사 청탁 의혹 관련 김 여사 해명을 한번 보면요. 네.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서 받은 가방을 신발로 바꾸는데 특검팀은 이 바꾼 신발 크기가 김 여사가 신는 신발 크기 260mm와 비슷해서 이 신발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강하게 의심 중입니다. 자택 압수수색에서 특검팀이 비슷한 크기의 신발들을 실제로 발견했고요. 하지만 김 여사는 해당 크기의 신발을 신지 않는다고 부인해 객관적인 사실면에서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증거도 일부 있고 또 특검이 청탁의 대가로 선물 받은 걸로 확실히 의심될 수 있는 녹음도 있다고요. 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네. 인삼 가루를 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음을 확보했는데요. 청탁 대가 의심 선물이 실제로 전달됐다는 중요 정황이 나왔지만 김 여사는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네, 그거 외에도 선물 그러면은 이 순방 때 찬 목걸이 있잖아요. 이 목걸이가 참 궁금한데 여기에 대한 해명도 석연치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나토 순방 목걸이 의혹이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아하. 이 목걸이 관련 해명도 논란이었는데요. 김 여사는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가 모조품이고 이 모조품을 2010년 이전에 구매했다는 입장이었지만 진품 목걸이가 출시된 건 이보다 5년 뒤인 2015년으로 드러난 겁니다. 네. 김 여사 측은 해당 디자인이 2015년보다 이전에도 존재했었다는 입장이지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요 키맨들의 진술을 오염시키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추가 소환보다는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더 중요하다고 결론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할 수 있고 키맨들의 증인들을 오염시킬 수 있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런데 김 여사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건진법사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지 궁금했는데 친하다고 말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전면 부인했지만 건진법사 전성배 씨나 명 씨와의 친분에 대해선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한 건데 일각에서는 이들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김 여사와 이들의 친분 관계를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하다고 얘기하면 인간관계상 건진법사와 명태균 씨가 다른 진술을 하지 않을 거다.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하는 별개로 수사는 전방위로 지금 확대되고 있죠. 오늘도 특검팀은 통일교 청탁 의혹을 추가로 들여다봤습니다.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으로 알려진 정모 씨를 불러 조사했는데요. 김 여사에게 전달된 청탁 물품과 내용에 대한 보강은 물론 이 과정에서 한 총재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나토 순방 의혹에 대한 수사는 김 여사 구속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보다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대표적으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의 아내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관저 공사에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집사 게이트 의혹도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인데요. 특히 집사 게이트 핵심 수사 대상자인 김예성 씨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데 언론에 밝힌 바대로 귀국해 조사를 받을지가 관건입니다. 특검팀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도이치,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사건을 먼저 재판에 넘긴 뒤에 남은 의혹의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조팀 이혁재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3대 특검이 구속한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불복 절차에 나섰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 이종우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구속적부심 심사가 오늘 열렸는데 결과에 따라서는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혜빈 기자가 이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적부심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 지시하셨습니까?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문제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당시 법원은 죄를 인정할 상당한 이유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지만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적도 하달한 적도 없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 신문에 출석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PPT 85쪽과 의견서 110쪽을 법원에 제출했다며 구속 이후 상황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 5일 구속한 이종우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자 계좌관리인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도이치모터스 공범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구속된 혐의는 특검법이 정한 특검 수사 범위가 아닌 데다 인멸할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특검 수사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만큼 구속적부심 결과가 남은 수사 속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호남을 찾았습니다. 당대표 취임 후 일주일 동안 벌써 두 번째 호남 방문인데요.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물론 강한 어조로 내란 종식 기조도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승민 기자입니다. 당대표로 선출되자마자 전남 수해 현장으로 달려갔던 정청래 대표. 오늘은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정 대표는 광주 영령들의 뜻과 대한민국의 법대로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만약 윤석열 일당의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불기의 객이 되어서 어디에서 시신도 찾지 못하고 계엄 당시 정치인 제거 명단이 쓰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거론하면서 국민의힘과는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 노상원 수첩과 타협할 수 있습니까? 노상원 수첩과 악수할 수 있습니까?
참배한 뒤에는 전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텃밭 민심을 챙겼습니다. 회의에 앞서 정 대표는 불참한 지역구 의원들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안 오신 분들은 왜 안 오셨죠? 왜 안 왔는지 사유를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진욱 의원과 김원희 의원은 SNS를 통해 각각 여행과 출장 일정으로 해외에서 최고위 소식을 들어 참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국민의힘은 지지율 16%,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채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최신 방향을 놓고 머리를 맞대도 모자를 파내 대구에서 열린 첫 합동 연설회에선 찬탄 대 반탄으로 당원들까지 갈라져 충돌했습니다. 이지율 기자입니다. 당원대상 첫 합동연설회.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의 참석으로 시작부터 어수선했습니다. 모범적인 합동연설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후보들 간 공방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반탄파인 장동혁 후보는 찬탄파에 대한 집중 견제에 나섰습니다.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어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탄핵을 반대했던 당원들을 향해서 극우 다 혁신의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 재입당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문수 후보는 관련 언급 없이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반미, 친북, 극좌, 반기업, 부패 세력입니다. 반면 찬탄파 후보들은 당 혁신을 내세우며 반탄 후보들의 극우 발언을 파고들었습니다. 계엄에 찬성하고 윤 어게인을 신봉하는 분들, 우리가 당을 접수해서 당을 움직이면 된다는 거짓 나팔수들의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윤 어게인을 부조 지질수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대표 선출의 80% 비중을 차지하는 게 당원 투표라 후보마다 당심을 염두에 둔 경쟁에 나서면서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6%로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오는 22일까지 4차례 합동연설회를 진행한 뒤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7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또 교회 측이 난동 피고인들에게 보낸 영치금이 전 목사 지시에 따른 것인지 그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황지원 기자입니다. 경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한 인물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 대표 신혜식 씨 등 모두 7명입니다. 전 목사 등은 서울 광화문 집회 등에서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유발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왜 거기에 진입을 했는지 난 전혀 모른다고. 경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6월 법무부에 출국 금지 조치를 신청했고 현재 한 차례 연장됐습니다. 특히 지난 5일 전 목사 등의 자택과 사랑제일교회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는 급물살을 탄 상황입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 씨를 통해 우파 스피커 역할을 하는 다른 보수 유튜버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해 관리한 건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측이 지난 2월부터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60여 명에게 30만 원씩 영치금을 보낸 부분에 대해 전 목사를 횡령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교회 재정부에서 자금이 지원됐을 뿐 자신과의 연관성은 부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재정부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돈이 흘러갔는지 이 과정에서 전 목사가 개입해 교회 재정에 피해를 입힌 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전 목사 등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서울의 한 외국인 주민센터에 황산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성 팩스가 또 발송됐습니다.
일본인 변호사 명의로 수년째 계속되는 허위 협박 사건과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되는데 일본과의 공조가 지연되면서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사이 시민들의 불안만 되풀이되는 중입니다. 황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외국인 주민센터를 거점으로 경찰관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2시쯤 서울 외국인 주민센터에서 황산 테러를 하겠다는 내용의 팩스를 받았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팩스는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일본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됐는데 경찰은 지난 2023년부터 잇따른 일본발 협박 사건과 동일범의 소행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러는 테러가 일어난다는 게 조금 요즘에는 흔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처음 겪는 상황일 거라 되게 패닉에 빠질 것 같고. 이런 협박성 메일과 팩스만 무려 30여 차례 발송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청은 일본 측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발송자를 특정할 만한 자료는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범행이 아닌 놀이로 보는 문화가 강한 탓에 수사가 지연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협박성 팩스가 날아올 때마다 시민들의 불안은 되풀이되고 공권력마저 지속적으로 낭비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MBN 뉴스 황찬민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의 한 아파트 5층에서 승강기를 타려던 70대 남성이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었는데 승강기 문과 충돌하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1층에서 70대 남성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승강기에 오릅니다. 6층인 집인데 5층에서 잘못 내린 것을 알고 남성은 승강기를 다시 타기 위해 문 앞에서 전동 휠체어를 돌립니다. 승강기는 이미 떠나버렸고 8층에서 이 승강기를 탄 또 다른 남성은 밖에서 나는 큰 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갑니다. 5층에서 잘못 내렸던 휠체어 남성이 승강기 통로 바닥으로 추락해 숨진 겁니다. 우지끈 딱 막 이런 소리가 났어요. 경찰은 다시 승강기를 타려던 전동 휠체어가 문에 부딪히면서 충격에 문이 벌어졌고 그 틈새로 남성과 휠체어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어진 지 36년 된 아파트였는데 승강기는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워낙 오래됐으니까 평소에도 자주 이제 문제가 있어서 점검도 자주 하고 그랬거든요. 좀 밀었는데 문이 열려버렸잖아요. 이거는 승강기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야죠. 설령 고의로 밀었다 하더라도.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려고 국과수와 합동 감식을 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26년 전인 1999년 인천의 한 호프집에서 큰 불이 나 57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 사망자 가운데는 당시 18살 여고생 아르바이트생도 한 명 있었는데 마침 첫 출근을 한 날 이런 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열린 보상심의위원회에선 이 여고생을 가해자로 분류하면서 보상금은커녕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예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 노승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70대 여성이 말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피해자의 우리 아이가 가해자가 되어버렸기에 우리 아이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엄마가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99년 57명이 숨진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에서 숨진 당시 18살 이지혜 양의 어머니입니다. 참사 당일은 이 양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첫날이었습니다. 이곳은 26년 전 참사가 일어났던 골목입니다. 이 양은 업주와 함께 참사에 책임이 있는 종업원으로 분류돼 실제 아무 책임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시 숨진 사람이 피해자인지를 확인하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첫 출근한 미성년자 이 양의 사정은 제대로 검토조차 안 됐습니다. 지난 26년 동안 보상금은 안 받아도 좋으니 최소한의 명예회복은 해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을 해당 구청은 거부해왔습니다. 종업원으로서 화재에 책임이 있거나 탈출을 막았다거나 불법 행위를 한 자가 가해자인데 그 어린 학생이 무슨 책임질 일을 했단 말입니까? 현재 구의회는 뒤늦게나마 피해자 기준을 정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청은 여전히 피해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과 논의의 시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주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 날씨는 중부와 남부 지방이 극명하게 갈릴 전망인데요. 중부는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는 일요일까지 최대 200mm의 폭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특히 전남은 일주일 만에 다시 폭우가 내리는 거라 피해가 우려됩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용산역이 남부지방을 향하는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오랜만에 즐기는 휴가에 설레는 마음을 안고 기차에 오릅니다. 딸내미 가족하고 군산으로 여행 갑니다. 신비로운 거 많을 것 같고 뭔가 기대돼요. 바다에서 물놀이 하고 싶어요. 오늘 중부지방의 기온은 30도 수준에 머물렀고 남부지방도 구름이 햇살을 가려 휴가를 즐기기에 괜찮은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 남부지방에 내려가시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곳 서울은 맑겠지만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남부지방엔 호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건조한 공기가 수증기와 만나 정체전선을 형성하고 중규모 저기압까지 가세해 폭우가 내리는 겁니다. 강수구역이 넓지 않아 수도권과 강원도에 쨍쨍한 햇살이 내리쬐을 때 전라도와 경상권에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남해안은 최대 2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수 있습니다. 전남과 경남엔 최대 150mm 이상, 전북엔 12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남부지방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특히 남해안 등 남쪽 지역으로는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으니 주의 바랍니다. 특히 전남 지역은 지난 3일에 폭우가 내리고 일주일 만에 다시 큰 비가 내리는 상황이라 수해 지역의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남부지방에 머무는 주민과 관광객은 재난 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하천과 산지 출입을 자제해야 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요즘 거울 보면서 왜 이렇게 푸석하지 느끼신 분들 계실까요? 기분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폭염이 단순히 체력만 깎는 게 아니라 피부와 근육까지 빨리 늙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한범수 기자가 사실 확인해봤습니다. 외출하고 오면 많이 늙어져 있다. 얼굴이 처지고 습해서 쭈글쭈글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게 폭염의 영향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날씨가 더워서 빨리 늙는 것 같다는 생각이 풍념으로 퍼져 있습니다.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먼저 피부가 열 노화에 직격탄을 받습니다. 따가운 햇볕 속에 섞인 자외선 A와 적외선이 피부 진피층까지 파고들어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콜라겐은 피부를 단단하게 붙잡아주고 엘라스틴은 반대로 피부에 유연성을 주는데 건축물로 치면 기둥과 스프링 역할을 합니다. 기둥과 스프링이 약해지면 건물이 부실해지듯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줄어들면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처집니다. 더 심각한 건 피부를 넘어 그 아래 근육까지 늙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육의 주 성분은 단백질인데 고온에 오래 노출되면 탈수와 혈류 감소로 손상돼 노쇠질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혈압 조절, 반사 능력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노쇠한 분들이 더 노쇠해지고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 결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1년에 낮 기온이 32도 이상으로 오르는 날이 180일 이상인 지역과 10일 미만인 지역을 비교해봤더니 주민들의 노화 속도가 14개월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더운 날씨는 피부는 물론 신체 전반에서 노화를 가속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예방책은 피부 온도를 낮추고자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검은색 옷을 입으면 가시광선 흡수량이 늘어나 피부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하지만 흰색 옷은 가시광선을 반사해 줍니다. 열 노화를 막는 데는 흰 옷이 낫습니다. 쿨링팩으로 열기를 식히고 수분 보충을 많이 하는 것도 열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도로 침수가 많은 요즘 무심코 앞차를 뒤따라갔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흡입구 높이가 낮은 세단과 외제차는 조심해야 한다는데요. 강서영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앞선 트럭을 뒤따르던 흰색 세단 승용차. 곧이어 앞유리까지 흙탕물이 들어찹니다. 결국 엔진이 침수되면서 시동이 꺼집니다. 또 다른 폭우 상황에서도 SUV 차량은 무사히 지나가지만 뒤따르던 세단은 침수됩니다. 그 깊이를 모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고 앞차가 무사히 지나갔으니까 나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 차량 엔진에 물이 들어가 작동이 멈추는 차량 침수는 주로 엔진과 연결된 차량 흡입구로 물이 들어가면서 발생합니다. 차량 흡입구의 높이가 낮을수록 침수에 취약한 구조인 건데 세단이 해당됩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발생한 침수차 4,200건을 분석해봤더니 침수차의 72%가 차체가 낮은 세단이었고 SUV보다 4배 많았습니다. 세단의 엔진 흡입구 평균 높이는 69cm, 평균 97cm인 SUV보다 40%가량 낮습니다. 또 주행 성능을 우선해 흡입구가 비교적 낮게 설계되는 외제차가 국산차보다 침수되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SUV가 통과했으니까 나도 통과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무리하게 진입을 하다가 이제 침수가 되는. 때문에 전문가들은 물이 들어찬 도로의 진입 여부를 결정할 때 주변 차량보다는 내 차량의 흡입구 높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건너야 할 때는 수위가 갑자기 출렁이지 않도록 천천히 한 번에 통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미국 LA에서 위장한 트럭 짐칸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이 튀어나와 불법 이민자들을 급습하는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작전명 트로이 목마였는데 이 단속 방식을 두고 정치권과 이민자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여의 기자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주택 건축자재 판매점 앞. 트럭 짐칸 문이 열리고 무장한 이민 단속 요원들이 무더기로 뛰쳐나옵니다. 곧이어 불법 이민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붙잡힙니다. 현지 시각 6일 미국 LA 시내에서 단속 요원들이 이민자 밀집 장소를 급습했습니다. 일감을 구하기 위해 모여있던 불법 이민자 16명이 체포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단속을 트로이 목마 작전으로 불렀습니다. 관용 차량이 아닌 위장한 영업용 트럭까지 동원해 기습 작전을 펼친 겁니다. 정치권과 이민자 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Was telling folks that they were looking for 10 hard workers, and as day laborers gathered up, they took advantage of that opportunity and they rolled up the truck, and ICE just started popping out and trying to gather as many individuals as they could. 캐런 베스 LA 시장 측도 차별적인 단속이자 공포술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민자 권리擁호 단체는 이번 단속이 법원 명령을 위반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인종이나 직장 등을 근거로 불법 이민자로 의심해 무작위로 단속을 벌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돈이 있어도 못 산다는 인형, 라부부 열풍에 대해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미국에선 이 라부부를 노린 절도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상점에 복면을 쓰고 나타난 도둑들이 4천만 원어치 라부부 인형들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불 꺼진 매장 안으로 복면을 쓴 남성들이 뛰어들어옵니다. 진열장한 고리가 달린 라부부 인형을 재빠르게 쓸어 담습니다. 현지 시각 6일 새벽 1시 30분쯤 미국 로스앤젤레스 라푸엔테 지역의 인형 판매점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To grab certain stuff. So it's like if they knew what they were going for and where the stuff was. 4인조 도둑은 3만 달러, 우리 돈 약 4천만 원에 달하는 라부부 인형을 순식간에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흰색 토요타 트럭으로 상점 문을 부수고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라부부 인형은 개당 3만 원 정도인데 한정판 모델은 중고시장에서 정가의 20-30배에 달하는 웃돈을 붙여 거래되고 있습니다.
라부부 열풍이 밤샘 줄서기와 되팔기는 물론 절도 사건까지 이어지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반도체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에게 유리했던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는 끝이 났다며 앞으로 트럼프 라운드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외국산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He won't charge tariffs while you're building in the country, but if you're not building in the country, 100% tariffs.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미국에 공장을 짓고 감독을 받으면 관세가 면제된다는 구체적인 기준도 밝혔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관세 폭탄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텍사스와 인디애나 주에 공장을 건설하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번 조치로 전 세계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공장 규모가 1조 달러, 우리 돈 1,38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는 기존 세계무역기구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앞으로 트럼프 라운드의 시작을 규정했습니다. 다자 무역 체제를 확대시킨 무역 협정인 우루과이 라운드에 빗대 자유무역 체제 종식을 사실상 선언한 건데 중국에게 유리했던 제조업 시장을 미국 중심의 질서로 재편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반도체 품목별 관세와 부과 시기는 다음 주에 공식 발표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중국 기업 바이두가 올해 안에 자율주행 택시를 1,000대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관련 기업은 단 50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자율주행 조기 상용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과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 무엇인지 민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한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승객 숫자가 많지 않은 새벽 시간 도로나 시골길을 달리며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아침 출퇴근할 때 잠깐 이용하는데요. 너무 편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업체가 개발한 운전석 없는 레벨 4 단계의 자율주행 버스는 이달 말 첫 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글로벌 업체들과의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글로벌 기술 순위에서 국내 기업은 상위 10위 안에 한 곳도 없었습니다. 구글 웨이모라고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주일에 1,00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요. 7년간 820억을 받은 저희 기업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미국의 웨이모는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1억 6천만 킬로미터가 넘는 누적 주행 거리를 확보한 반면 국내 기업은 0.4%에 불과한 62만 킬로미터가 최대치입니다. 3년하고 4년의 격차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빅데이터는 많은 차종을 가지고 실제로 길거리를 다녀야지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차는 오는 2027년 말까지 레벨 3의 전 단계인 고도화된 레벨 2 수준의 자율주행 상용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조기 상용화를 위해 정책과 지원 체계 마련에 나서겠다는 이재명 정부. 전문가들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이 될 자율주행 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투자와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벌써 약발이 떨어진 걸까요?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잡히나 했던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아파트값 상승폭이 6주 만에 다시 커진 겁니다. 정부의 서울 집값 잡기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1,800여 세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실거래가가 15억 원대에서 대출 규제 직후 14억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최근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하락세를 보이던 실거래가가 지난주 상승세로 돌아서며 대출 규제 직전보다 높은 실거래가를 기록했습니다. 규제가 있더라도 돈이 잘 있잖아요. 시발적으로 갖고 온 집을 가는 데라고요. 그 사람들은 사는 거죠.
이처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대출 규제 이후 5주 연속 둔화 양상을 이어가다가 6주 만에 다시 확대됐습니다. 강동구는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2배 커졌고 성동구와 광진구 등 한강벨트도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규제 이후 관망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입주 물량 부족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매수자 입장에서의 대기 수요들이 일부 매매가의 호가의 강세를 유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실제로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40%가량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출 규제 효과까지 잦아들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 이르면 이번 달 발표를 앞둔 첫 주택 공급 대책이 서울 아파트 값을 잡는 데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입법 경쟁이 벌어지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은행권에 이어 핀테크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3대장이라 불리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뛰어들었고 최근엔 토스도 내부 논의에 들어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휴대전화의 전자지갑을 활성화하자 결제가 완료됩니다. 미리 충전해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 코인으로 구매가 가능한 건데 이처럼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국내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은 지난해 크게 늘었는데 오는 2030년에는 1조 6천억 달러 규모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최근 토스 운영사인 비바 리퍼블리카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내부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계열사 3곳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는 결제 시스템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카카오는 그룹 차원에서 TF를 만들었고 네이버도 네이버페이를 중심으로 사업 청사진을 구상 중입니다. 이에 더해 토스도 논의를 시작하면서 국내 핀테크 3사, 이른바 네카토 모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 중인 만큼 시장 선점을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관련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기업의 선제적 투자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금융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지 모니터링과 대규모 자본이 이동된다든가 아니면 자금 세탁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게임 제작사 위메이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고 밝히는 등 제도 미비 속에서도 대세인 만큼 산업 전반으로 논의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2년 만에 더 똑똑해진 AI 모델 GPT-5를 공개했습니다. 이젠 대학생이 아니라 박사와 대화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챗GPT에게 한국어 공부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Let's pretend I'm ordering at a cafe. Now, what should I say in Korean? You could start with something like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초보자 수준에 맞춰 천천히 말해달라고 다시 요청해봤습니다. 그럼 정말 천천히 말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오픈 AI가 2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 AI 모델 GPT-5는 더욱 일상적이고 실용적인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거기다 더 똑똑하고 더 빨라져 전문성까지 더했습니다. 프랑스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하자 2분 만에 뚝딱 만들어냅니다. 코딩뿐 아니라 과학과 의류, 글쓰기와 디자인 등에서 전문가 수준의 성능을 갖췄습니다. With GPT-4, maybe it was like talking to a college student. But with GPT-5, now it's like talking to an expert, a legitimate PhD level expert in. 무엇보다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이른바 환각 현상을 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곧장 견제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한 달 전 출시한 AI 모델 그록이 더 똑똑하다며 그록이 생성한 여러 영상과 이미지를 자랑했습니다.
메타는 오픈 AI 출신 연구원들을 영입하고 있고 구글과 엔스로픽도 잇따라 새 모델을 선보이는 등 AI 패권 경쟁은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서희민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난해 프로야구 MVP였던 기아 김도영에게 2025년은 악몽 같은 한 해로 남을 것 같습니다. 김도영이 3월과 5월에 이어 올 시즌 세 번째 햄스트링 부상으로 고개를 떨궜는데요. 기아 구단은 선수 보호 차원에서 올 시즌 남은 기간 휴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수비 도중 땅볼 타구를 처리하던 기아 김도영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공을 놓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인상을 찌푸린 김도영은 결국 교체됐고 왼쪽 햄스트링 손상 소견을 받아들었습니다. 올 시즌만 벌써 세 번째 햄스트링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개막 전 좌측 햄스트링 부상을 입고 한 달을 쉰 김도영. 햄스트링이라는 근육이 되게 무서운 거구나 많이 느꼈던 것 같아서 확실히 도루나 주루 플레이에 있어서는 조절이 필요하다고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5월 말 승부욕을 참지 못하고 2루를 훔치다 또다시 오른쪽 햄스트링을 부여잡았고 긴 재활 끝 복귀한 지 불과 3경기 만인 어제 이번엔 수비 과정에서 왼쪽 햄스트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확한 부상 정도는 붓기가 빠진 뒤 재검진을 해야 알 수 있지만 구단은 선수 보호 차원에서 시즌 아웃을 결정했습니다. 양쪽이 다 나타나는 거는 분명히 몸의 근육이나 이런 신경근 조절 쪽에 밸런스가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구단에서 그냥 이번에는 잘 결정을 한 것 같아요. 5강 싸움이 치열한 상황이지만 김도영이 단순한 팀 전력을 넘어 한국 야구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구단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년 3월 WBC를 앞둔 한국 야구 대표팀도 비상입니다. 선발 에이스로 고려하던 안우진의 부상 낙마에 이어 김도영의 출전까지 불투명해지며 전력 구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현재 내륙 곳곳에는 산발적인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에 수도권과 강원 중남부, 전남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 시간당 30에서 최고 70mm의 물벼락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우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도 보시면 모레까지 남해안에 최고 200mm 이상, 남부 내륙에도 최고 100에서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수도권과 강원도는 5mm 안팎으로 양이 적겠고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춘천과 원주는 28도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낮에 30도 안팎에 머물며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당분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